지금 귀농 열풍이 불고 있죠. 도시에서 농촌으로 약 50만 명. 취업이 농촌은 잘 될까요? 자유로울까요? 농사기술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어떤 작물도 다 비전이 있고 어떤 작물도 다 어렵다고 봐요. 귀농에서 성공이라는 건 뭘까요? 몇 %나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귀농 기촌 전문가 차상원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지침이 될 만한 조언을 좀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저는 잡초를 전공했거든요. 예, 잡초를 전공한 사람이 그런데 왜 귀농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1988년부터 대덕 연구단지에서 약 11년 동안 이 잡초를 방지하는 신규 제초제 연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 제초제를 새로 개발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산간지도 있고 도서지도 있고 또 물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적응성 실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게 되거든요. 3년 동안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실험도 실험이지만 자연스럽게 뭘 느꼈을까요? 뭘 봤을까요? 현장의 농민들을 봤겠죠. 또 농촌도 봤겠죠. 그리고 그걸 생계로 삼고 있는 또 농업의 수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귀농해볼까? 왜냐하면 연구소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운을 벗고 하얀색 가운을 벗고 농촌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반농 반업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면적을 했어요. 약 3,800평. 네, 그것은 우리나라 1인당 한 가구당 평균 농경지 경작 면적이 2,700평일 때니까 많은 거죠. 아주 고소득 품목을 했어요. 잘 키웠어요. 그런데 IMF가 왔어요. 그러면 건설 경기가 얼어붙거든요.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 나무는 전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죠. 만약에 제가 전업으로 생계를 거기에다가 걸고 있었다면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을 텐데 아직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버틸 수는 있었죠. 그런데 제가 버틸 수 없었던 것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하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혼자 가서 농업을 한다고 뭔가 도움될 게 아니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귀농은 아니었어요. 예,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다시 무토로 잠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예, 그 당시에 저나 저희 집 자매님도 연구단지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소득이 꽤 됐죠. 안정적인 직장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비 유학을 떠났습니다. 애 둘을 데리고. 가서 5년 동안 석사 박사를 하면서 일본 농업은 어떤가? 일본 농촌 어떤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처 방안도 대처 방안이지만 밖에서 우리를 좀 보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들어와서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라는 데, 지금으로 말하면 6차 산업 지원센터 이런 데거든요. 거기로 직장을 잡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산뿐만이 아니고 그 생산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가공이나 유통을 통해서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의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서 충청남도의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맡으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제가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산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자기 돈까지 내놔가면서 지역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예상치도 못하게 자기 자식들 중에 누군가 한 명 농대 가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 농대 가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농촌의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 어렵구나. 이미 그때는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귀농이라는 말도 잘 안 쓸 때였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농업 분야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도 사람이고 해결 방안도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미력하지만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직장을 옮깁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는 대학이에요. 교수로 온 게 아니에요. 2년 단기 계약직 직원으로 왔습니다. 받고 있던 월급도 훨씬 줄어들었죠. 조건이 있었어요. 귀농센터를 만들어준다면 가겠다. 제 조건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2006년 3월 1일자로 대학을 옮기면서 3월 2일 날 대학에서 약속한 대로 귀농지원센터를 만들어줘서 귀농지원센터 일을 쭉 해왔었습니다. 지금 귀농 열풍이 불고 있죠. 정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재작년에 49만 5천 명. 제주시 인구가 참고로 48만 명입니다. 매년 제주시 인구만큼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골살이 하는데 관심들 많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싶죠? 예,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연을 다니면요 꼭 설문지를 돌립니다. 귀농에서 살아보니까 어땠나? 그것을 몇 년 차 되셨습니까? 나이가 얼마큼 되십니까? 성별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도 있죠. 0년차 포함해서 55세의 남성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시골이란 여유로운 삶을 강제해주는 마법의 성이다. 66세의 남성분 1년 되셨답니다. 날마다 신기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예. 좋은 의미일까요? 이제 1년차 때는 막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계속 반복되면 짜증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년 되신 분입니다. 40세 여성분. 계속 가야 하는 길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길이다.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야, 아까 희망에서 살짝 두려움이 강해지고 절망 쪽의 얘기도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반응을 봤더니 뭔가 좀 현실적인 것들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러면 귀농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찾기. 둘째, 소득원 찾기. 예. 이유 찾기는 내가 왜 시골 가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귀농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는 귀농을 내 살아가는 방식 바꾸는 거야. 내 인생의 철학적 전환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시골 가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배우자하고 정도는 동감할 수 있는 이유 찾기는 필수적이겠죠. 예. 그런데 아무리 이유 있는 삶의 방향을 찾았다 하더라도 맑은 물 입에 한 모금 물고 파란 하늘만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결국 그런 이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이 농업 농촌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소득원 찾기.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특화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하면 어디예요? 인삼? 나주? 그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기후 풍토 토질이 그 작물에 적합해요. 그래서 특성화돼 있어요. 오랜 세월 되다 보니까 주변에 농사 기술을 가진 달인도 많고 지자체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관련 전후방 산업 농약이나 비료나 자재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저는 매실 아니면 안 해요. 저는 무조건 블루베리 할래요. 저는 표고 할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런데 블루베리를, 매실을, 표고를, 사과를 키우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그런 거 아니죠. 도시에서 발묶여 사는 게 싫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시골로 가면서 가기도 전부터 블루베리로, 매실로, 사과로 내 발목을 칭칭 동여맬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작물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소득 수단일 뿐이다. 공감하시나요? 네. 오이 농사를 지면 200평 하우스 7동에서 10동 정도가 부부가 할 수 있는 경영 규모입니다. 그러면 1년에 소득이 약 1억 5, 6천 정도 나와요. 네. 농사는 50% 정도가 생산비라고 보면은 얼마쯤 남은 거죠? 뭐 7, 8천 정도. 그러면 할 만하지 않습니까? 농촌 생활. 왜냐하면 농부가 되면 의료보험료도 50% 감면됩니다. 국민연금도 보조가 돼요. 그런데 오이를 몇 시부터 따야 될까요? 오이 수확기 되면은? 그렇죠. 4시 반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네? 4시 반에. 그죠? 4시 반, 5시 이렇게 땁니다. 그러면은 보통 시설하우스를 한번 하면은 10년에서 15년 정도 해야 돼요. 그럼 60대 되신 분이 시설하우스를 귀농해서 시작하면 몇 세까지? 70세, 80세까지. 4시에 일어나서 오이를 100박스씩 따내. 가능할까요? 나이나 체력도 고려해야 된다. 작물을 정할 때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경제적 기반이 얼마큼 있느냐. 아무리 아이디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걸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소득원 찾기의 세 가지 조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라. 나의 나이 체력도 고려해라.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고려해라.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1차 농업에 그렇게 많은 땅을 사서 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다면은 이런 농업에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농대를 나오셨나요? 아니죠. 대부분 아니시죠, 그죠? 예,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럴 줄 알았으면 농대 갈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경험, 경력, 인맥 하던 일 같은 것들을 여하이 잘 농산업에 접목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예, 한 사례를 드려볼까요? 보험회사를 다니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귀농을 했는데 유기농 매실밭을 사서 귀농을 했어요.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요. 자, 보험회사 다녔으면 농사기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가구 중에 1가구는 매실을 담는다. 그래서 매실을 수확하는 시기에 보험회사 다닐 때 고객들에게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서 보냈어요. 귀농에서 유기농 매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랬더니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내렸어요. 아니나 달라요.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문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나머지 분들에게 문자를 넣어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건이 부족합니다. 했더니 대부분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내년에 나부터 줘. 그해 매실을 많이 하는 그 인근 지역의 농민들은 공판장 수맥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건진다고 막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이 지역신문에 나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 3일 만에 1.5배 받고 전량을 팔고 내년 농사까지 성금 받고 파는 거죠. 예. 결국 그분이 블루베리도 심고 해서 연매출이 몇 억쯤 되니까 마을 분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장목반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몇 해 전인가 정부에서 하는 귀농 박람회에 우수 귀농인으로 농림부 장관 표창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농사 기술은 없었지만 그동안 내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살아온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농산업하고 잘 접목시킨 거죠. 또 한 분은 모 대학의 총장을 하시던 분인데요. 연세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고 할 것 같았는데 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뭐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의하다가 가훈 펜션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집에 다 가훈을 걸고 있나요? 마음에는 걸고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설문을 해보면. 근데 이분은 전직이 뭐예요? 대학 총장. 네, 그래서 그 펜션에 가서 1박 하면서 사전에 가는 사람이 물론 가훈은 정하죠.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해서 주면은 그분이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도 있는 자리에서 부모 앉혀놓고 왜 사람이 덕 있게 의 있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훈에 맞게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에게 나와서 먹 가는 법도 알려줘서 아이들이 먹도 갈게 하고 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써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접니다. 예.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근데 그것을 제가 했으면 어땠을까요? 가훈 펜션을 제가 했으면.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그분은 연세가 있잖아요. 전직이 대학 총장이잖아요. 풍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신만의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농산업에 잘 뽑아낼 때만 생겨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가훈 펜션도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잖아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농업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지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언제 그러면 나는 귀농하면 되겠다. 어디로 하면 되겠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는데 부부 동의까지 포함해서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귀농은 하기 전에 준비가 2년. 몇 년? 2년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요, 1년 동안은 농사를 지면 안 돼요. 땅도 사면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돼요. 농사를 지면 안 돼요. 1년 동안은 그냥 남의 집 일도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사정이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네. 어떤 한 청년이 덜컥 가자마자 땅을 빌려준 데서 빌려서 농사를 졌는데 봄에 보니까 돌밭이에요. 동네에 트랙터 가진 분들이 노타리를 쳐주지 않아요. 또 논을 빌려준다고 해서 덜컥 빌려받았는데 그 동네 트랙터 치고 그 논에 빠져보지 않은 트랙터가 없어요. 수렁논이야. 또 한 사람은 산 밑에 좋은 밭을 빌렸는데 감자 농사를 졌는데 감자가 500박스가 나왔어요. 완전 풍년. 그런데 길이 없어요. 지게로 다 져내리고
3주 동안 물리치료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저녁에 선배 귀농인이 와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야, 그거 작년까지 다 내가 붙이던 밭이다. 예. 여러분, 귀농이 이렇게 귀농 열풍이 된 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가면은 농어촌 지자체의 약 10%가 귀농귀촌 출신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비만 오면 부침개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땅 나오면 받으려고 옆집에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덜컥 가서 좋은 땅 문전옥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무슨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1년 정도만 농사 짓지 않고 남의 집 일도 다니면서 용돈도 벌고 농사기술도 익히고 이 동네에 어떤 농사가 맞는지 알면은 덜컥 배농사도 안 짓는데 배농사 져서 봉지 씌우는 사람을 못 구하는 일도 없겠죠. 수렁논이나 맹지나 자갈밭을 구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귀농해서는 몇 년 동안 농사 안 짓는다? 하기 전에는? 그래서 2+1입니다. 2+1은 마트에서 화장지만 2+1이 아니고 귀농도 2+1입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잘 알고 준비하시면 100m 달리기에서 30m, 40m 앞에서 달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충남 천안의 한 마을.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최상원 교수가 귀농 제자인 농장주 이상열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올해 올 초에 저온으로 배 작황들이 안 좋다고 하던데 어때요? 크기는 작아졌는데 네. 대신 당도는 좋았습니다. 꿀배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여기는 사전에 그래도 분양해서 네. 하는 나무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무마다 제가 예전에 귀농 원장을 할 때 제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나 네. 그동안 온라인 통해서 소식은 많이 접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다가 컸을 때 최상원 교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귀농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농촌에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지 살핀다는데요. 요건 뭐예요? 네, 이건 서울에 있는 봉천초등학교 12의 장학금 나무라고 합니다. 장학금 나무. 네. 참 특이하죠. 막 장학금이 열리나요 여기에서? 네, 배가 다 장학금이 됩니다. 이 많은 나무가 전부 체험객들에게 임대된 배나무라는데요. 분양된 나무엔 체험객이 원하는 문구를 담아 간판을 걸어주는데요. 그렇게 간판을 걸게 된 나무가 200여 그루나 된다고 합니다. 이 방부목이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네. 수많은 귀농 제자들의 경험을 전하며 간판 만드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요령을 전수해줍니다. 우두번호로 아이들이 연필로 이렇게 써요. 연필로 써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막 연기 나면서 글자가 파지니까. 농장마다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최상원 교수. 농장의 곳곳을 살펴보며 농장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발전시키면 좋을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와서 직접 손으로 따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에 큰 아이들 잘 안 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더 관심이 많은데 애들이 따기에는 아주 어린 유치원 이하는 높으니까. 키가 닿지 않아 스스로 배를 수확할 수 없어 항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 자신의 힘으로 배를 딸 수 있다면 성취감이 더 크게 들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보여 안 보여? 세심함이 돋보이는 최상원 교수의 조언입니다. 우리도 배 따세요. 아이들용으로 이런 디딤판을 만들어 놓으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비됐다, 교육적이다, 배려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 도저히 안 했었습니다. 미처 생각 못 했었어요. 별건 아니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좋은 어떤 또 새로운 교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것 같습니다. 농장뿐만 아니라 체험객을 위한 준비된 공간도 빠짐없이 살펴보는 최상원 교수. 스승과 제자 모두 시시각각 변해가는 귀농 트렌드에 발맞춰가고 있는데요. 이 귀농은 다른 거하고 달리 교육만 시키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끝까지 같이 간다. 교육받는 사람보다도 어찌 보면 교육받고 간 사람들에 대해 관심 갖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잘 정착하면 그 다음 사람들 따라오는 거고. 쉬지 않고 발로 뛰는 최상원 교수 덕분에 우리 농촌이 조금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귀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몇 %나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귀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이웃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딸기를 잘 키워놔 봐요. 농촌은 매일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딸기를 상추를 아무리 잘 키워놔도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일도 하기 싫어. 그럼 수확 못해요. 로봇가 와서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웃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겸손해야 돼요. 네. 한 분이 은행을 다니다 왔는데 이분이 아주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분이었는데 농촌 사회는 전혀 모르는 완전 도시 출신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술도 한잔 하고 하는데 그날 술이 맥주였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악의 없이 한 소리가 막걸리 없습니까? 막걸리? 농촌은 막걸리 마셔야 이게 참 도시에서 은행 다닐 때 맥주살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맥주 마시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해주면 해명을 할 텐데 한 5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5년쯤 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친한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얘기를 해주더래요. 너 그때 그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겸손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농촌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제자 중에 한 명은 마찬가지로 은행을 다니다 온 사람이네요. 그런데 강원도 화천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마을에서도 요즘 정부에서 이런저런 많이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안서, 응모서 이런 걸 써내야 되는데 지역의 농민분들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이런 거 써내는 거에 익숙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서 일하다 오신 분은 농사일은 익숙하지 않아도 매일 이런 것만 하다 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다른데 비용을 내고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이걸 써냈는데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복덩이가 들어왔다 우리 마을에. 예, 농사는 우리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농사를 와서 그냥 져주더래요. 아셨죠? 네.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마을 사람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리를 잘 하는 게 농촌 생활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농하기 전에는 사실은 농사 기술이 굉장히 궁금하죠. 농사 기술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많은 귀농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 기술보다 보일러 수리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대요. 네. 시골의 어르신들은 집집마다 보일러가 돼 있어요. IMF 이전에 자식들이 와서 아직도 불 때냐고 보일러로 다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IMF 오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기름값을 못 대주거든요. 그래서 불도 못 대거든요. 그게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추운 날은 보일러 한번 해야죠?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때 보일러 한두 번만 고쳐주면 농사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줄까요? 지어줍니다. 네.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기존의 농민들만큼 농사 기술을 따라갈 수 없어서 실패했다. 이런 귀농인을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너무 게으르거나 또는 과도한 욕심을 부렸거나 나머지 대다수는 농촌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예요. 예. 여러분, 농촌이 중요해요? 농업이 중요해요?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잖아요. 농업만 중요하진 않죠. 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물론 우리에게 먹거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동차 조선 반도체 팔아서 쌀 사오면 되는데 사와도 돼요. 사와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봐서는 농업만 무지하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농촌이죠. 농촌. 농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3명 중에 1명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우울하다고 느꼈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죠. 저는 얼마 전에 KTX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모니터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가 자살률 16년 연속 1위. 우리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죠. 네. 하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죠. 부작용도 많죠. 이런 지표들은 바로 저 도시의 사각형 회색빛 짙은 그늘입니다. 이제 저 그늘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녹색의 곡선의 농촌이죠. 여러분, 작년에 천안 아산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천안 아산역이 절반까지, 주차장의 차량의 문까지 잠겼습니다. 예. 취수 설계를 잘해서 한 신도시였지만 갑자기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지역이 예전에는 전부 논밭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아파트 숲이 됐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농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농업의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죠. 홍수 조절 기능. 예. 저는 어려서 우리나라만 금수강산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커서 외국을 나가 보니까 금수강산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큐슈 지역에 있는 구마모토라는 데입니다. 예, 아주 울창한 숲들이 있고 1500m 이상 되는 산도 있고, 그 물이 많죠. 산이 깊으니까. 그런데 구마모토에 어느 해부터 지하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논농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많이 전환을 한 거예요. 논은 물을 담아놓는 역할도 하지만 하루에 3cm 정도씩 물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벼를 심어놨을 때 나가는 쪽은 없는데도 물고에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밑으로 물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마모토에서는 원래 논이었던 자리에 벼를 안 심고 물만 담아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최대 3개월까지 300평당 22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큰 간판들이 걸려 있습니다. 구마모토의 논과 밭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1월 달에 가봤더니 많이 개선됐대요. 그래서 아예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얼만큼 물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를 측정해서 그거에 맞게 지금까지도 비용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돈일까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을 아직 공짜로 먹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지하수 확보 기능도 있죠. 생태계 보전 기능도 있죠. 그래서 농촌은 더 이상 식량 생산 기지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찌 보면 1리터의 곡물 생산보다도 1평방미터의 농촌 공간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농업도 상업도 공업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농촌이죠. 자, 농촌이 유지되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농민이 살아야 되는 거죠.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 이 삼농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농부는 단순히 나하고 다른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고 농촌은 단순히 도시와 다른 누군가 사는 공간이 아닌 우리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1000년 동안에 999번의 침략을 받은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대문이 화재로 전소됐었죠? 하지만 전부 다시 복구했죠? 왜일까요? 우리 정신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재 유지 비용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곳간 유지 비용 사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업 농촌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때 마트에 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농산물이라도 우리 지역 거 사줘야 되겠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농업 예산을 세웠을 때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냐. 자동차, 조선, 반도체 팔아서 사오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세금을 써서라도 저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 여러분, 스위스는 우리와 하고 같이 산학이 약 70% 되는 나라입니다. 스위스에서도 농업을 해서는 소득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구가 약 1억 정도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3,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나머지 6천만 원을 나라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 대신 스위스의 농가들은 예를 들어 축산농가라고 치면요, 겨울철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소를 방목해야 돼요. 나머지 계절에는 25일 이상 방목을 해야 되고 그 증빙 자료를 내야지 그 돈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양질의 소고기와 신선한 우유를 도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점도 있죠. 아니면 동물 복지를 위해서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핵심은 국민들에게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돈은 도시에서 벌을 거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벌어서 떼어줄 테니까, 나눠줄 테니까 그걸로 농촌 유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헌법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조항에 넣자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죠?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1%입니다. 아주 심각한 세대 단절이죠. 제가 어떤 마을에 가서 어르신의 경영장부 겸 일기장을 봤어요. 이분이 1964년 어느 날 무안읍내에 가서 이발을 하셨어요. 이발비 지출 10원. 지금 이발비는 10,000원 하죠. 물가가 1000배 오른 거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쌀 한 대 20원. 그러니까 아마 집에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발도 하고 조상님들에게 쌀밥을 올리려고, 그때는 쌀 농사 진다고 다 집에 놓고 먹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쌀을 사온 거예요. 쌀 한 대는 20원. 자, 그러면 이발비 10원 하던 것이 10,000원 하면 쌀 한 대 20원 하던 것은 얼마 해야 될까요? 20,000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농민들도 지금 10,000원 주고 머리 깎고 있고, 트랙터 한 대 살려면 1억 원이 들어가고, 자식이 대학에 가면 등록금 할인 안 되거든요. 원룸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쌀 한 대는 3,000원입니다. 20,000원이 아니고. 몇 해 전에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읍내에 나가서 쌀 한 가마니 내다 팔고 오면서 아내랑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마트에서 생선 몇 호 막 사고, 일주일 정도 먹고 쓸 생필품 샀더니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왜? 농부인 나는 다른 사람 부부가 1년 먹을 쌀을 내다 주고 판 돈으로 일주일밖에 못 먹어야 됩니까?
이게 과장된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농업도 공업도 상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LCD 조선 반도체 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공업 입국이에요. 그럼 시장 개방하게 돼 있죠. 외국에서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럴 때 그걸 막을 수는 없죠. 다만 이런 농업농촌의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안다면 이제 우리는 구한말에 있었던 제2의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농산물이라도 우리 거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국민들이 갖는다면 우리 농민들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농업 분야에 세금 쓰는 것은 나랑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을 지키는 생명선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보다 농촌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미력하지만 농업이라는 산업 또 농촌이라는 공간 그걸 지탱해 나가는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저는 귀농귀촌도 그 속에 있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꿈이 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꿈은 저도 언젠가 보다 깊숙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마을에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행복한 귀농귀촌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의견 주셨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귀농하면 정부 지원 자금이 있나요? 이런 질문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셨나요?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교수님 그 이틀 있는 강의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혹시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예, 귀농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2009년도에 정부 지원금은 귀농하는 분들에게 3% 이자에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럼 6년 차부터 10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그러니까 2억 원을 받으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10년 동안 갚는 거죠. 예,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다시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자를 1% 낮추고 금액을 1억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2% 이자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건 아니죠. 다만 처음에 뿌리를 내릴 동안 낮은 이자와 좋은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한 귀농교육을 총 100시간 이수를 해야 돼요. 100시간 이상. 왜냐하면 덜컥 저질렀다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100시간을 이수했다고 해서 돈을 다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라의 세금이죠. 그것을 정부에서 장관이 돈을 세서 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결국 금융기관, 그중에 농협을 지정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돈을 주는데요. 농협에서는 2%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나머지 이자를 정부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 대신 농협에다가는 회수의 의무를 지우겠죠.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농협은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예, 그래서 자기 신용이나 담보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귀농 창업 자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품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 작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귀농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좀 이익 창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작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있는 작물. 사과, 자두, 오이, 벼, 배추, 무, 콩, 고구마, 감자. 눈치챘죠? 어떤 작물도 다 비전이 있고 어떤 작물도 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모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어요. 네, 남아돌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해요,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살아생전에 이게 바뀔까요? 인구가 감소하면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지금도 남아도는데.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고령화가 되면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줄어요. 수입시장은 앞으로 더 자꾸 개방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농산물 공급량은 늘까요, 줄까요? 늘죠. 수입시장이 개방되니까. 지금도 남아도는데. 여러분, 농업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농민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1kg 열리던 것이 품종 개량이 돼서 2kg 열리면 정확하게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가 가도 밥은 3끼만 먹죠. 국민소득이 10,000불로 떨어져도 밥 3끼는 먹죠. 그것을 농업을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소비량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나마 모든 게 남아도는데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비량은 줄고 시장 개방, 농업기술 발달은 공급량을 늘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전망 있는 것은 결국은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작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같은 자두가 있는데 좀 비싸도 나는 자두는 저 사람 거 살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로 품질이 좋거나 믿을 수 있거나 그 사람을 아주 내가 좋아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작물은 키우기도 특수하게 어렵고 판매도 특수하게 어렵다. 어떻게 내가 특화시킬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농을 하려 할 때 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알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도 많겠죠, 그죠?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양재동의 AT 센터에서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농지 전문가, 자금 전문가, 농사기술 전문가들이 상주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1:1 상담을 해줘요. 예. 또 홈페이지에서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작물들을 추천하고 있는지, 그 작물을 하기 위해서 부부 경영 규모는 얼마나 드는지, 초기 투자비는 얼마나 드는지, 3년간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랬을 때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유용하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귀농 선배들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청년들에게 필요한 별도의 자금 지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청년들에게 어떤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어떤 지금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화나 방문 상담에서 응대해주고 있고요. 가면은 그런 좋은 자료집을 또 공짜로 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발품을 팔아야 한다. 예, 그래서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그래서 아마 자막으로 밑에 홈페이지하고 전화번호 넣어주겠죠, 그죠? 우리 제작진이 거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농업이라는 산업, 농촌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걸 지탱해가는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갖는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꿈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은 너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도 보다 깊숙이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촌 마을에서 사는 것이 제 소박한 꿈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귀농을 하시는 대로 또는 안 하시더라도 우리 농업농촌 농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